자, 물질 대사와 건강이 나오지. 물질 대사와 건강. 이렇게. 자,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뭐.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에 위험이 생기겠지. 자, 일단 거기에 세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산해 봐서 영양 부족, 영양 균형, 영양 과다가 될 건지를 예측해야 돼. 자, 일단은 섭취량은 어떻게 계산하니? 섭취량 탄단지 자 100g 50g 100g 자 얼마나 먹은 거야 도대체?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9 얼마? 400에 200에 900 1500 자 이만큼을 먹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생명유지 활동이야. 이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어떤 거? 심장활동, 호흡운동, 체온유지 등등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른다. 남자와 여자를 기초대사량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은 1kg당 1시간에 1kcal가 기초대사량으로 요구되는 양이고 이거는 0.9kcal가 요구되는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는 기초대사량이 조금 높아. 그것은 우리가 그래 근육이 좀 많아서 그래. 조금 많아서. 그럼 근육이 많은 여자보다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적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근육이 많다.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하게 체중을 이용한 방법이야. 체중. 어차피 이 값은 1이잖아. 1. 그러니까 문제는 남학생으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지. 남학생 어차피 이건 1. 남학생 체중을 곱하기를 해주고 하루 24시간을 곱하기를 하면 남학생이 기초대사량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생명유지 활동 말고 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활동대사량이라고 부른다. 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량이 1kg당 1시간 단위로 1kg당 1시간 단위로 잠잘 때에는 0.9kcal가 필요하고 운동할 때에는 3.0kcal가 필요하고 공부할 때는 2.0kcal가 필요하고 밥 먹을 때에는 2.5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하루 동안에 각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활동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잠 10시간, 운동 2시간, 공부 10시간, 식사 2시간. 그럼 얘가 이러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량은 각 활동에 필요한 대사량에다가 활동 시간을 곱해. 얼마? 9, 6, 2.0인 거죠. 2.0, 20, 3 계산 안 되냐? 다 더해라. 15, 38. 38 됐어? 곱하기 체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활동 대사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을 더하면 1일 대사량이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를 띄었었는 줄 알아? 하나 소리. 음식을 우리가 먹었지, 소화시켰지,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할 때 필요한 에너지량까지 더해주면 그걸 일일대사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활동은 저기 식사 활동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기초대사량하고 활동대사량을 구해서 더하면은 일일대사량이 나오는 거야. 자, 일일대사량이 2000. 자, 아까 얼마큼 먹었어? 그래. 섭취량하고 소비량을 계산하면 소비량은 2000이지. 일일대사량. 근데 아까 얘 1500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살 빠져. 살 쪽쪽 빠지겠지. 맞아? 영양? 결핍, 부족 현상. 1999. 거의 비슷하잖아. 그지? 이거는 균형. 2500. 비만. 영양 과다. 이해됐어? 비교해보는 거야. 탄단지 449. 간단하게 기초대사랑 활동대사를 구하는 방법 이 정도만 알고 있고, 학교에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식이 또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알려줬으면 그 알려준 방식으로 기초대사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거 말고도 한 두세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 자, 그래서 거기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일일대사량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일일대사량은 원래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도 더해 주어야 한다. 자, 이렇게 물질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을 대사성 질병이라고 한다. 자, 이거 필기할래? 지울까? 대사성 질병. 이것도 시험에 나와. 대사성 질병. 근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물질 대사가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거야. 대사성 질환. 고혈압. 혈압이 뭐니? 혈압.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주지. 혈액이 심장에서 나갈 때 혈관벽을 밀 거란 말이야. 그때 이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있어. 그거를 혈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동맥이 혈압이 제일 높아.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압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고, 정맥에서는 혈압이 측정이 되지 않는 거야. 어쨌거나 정상 혈압이 있어. 정상 120에 80. 이게 최고 혈압. 이게 최저. 이게 정상 수치다. 근데 이 수치가 올라가. 예를 들어 뭐 150에 90이 계속 유지가 된대. 그럼 이 값보다 이 값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고혈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문제가 생겨. 고혈압. 저혈압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약 먹어서 이걸 떨어뜨려 줘야 돼. 정상으로. 물론 순간적으로 혈압이 증가할 수 있어. 좀 긴장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혈관이 조금 수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그냥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 혈압이 이렇게 높으면 그건 큰일 나. 약 먹어서 정상 수치를 항상 유지시켜줘야 돼.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거기 보면은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만성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게 됐냐? 자, 두 번째 이제 당뇨병. 자,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당뇨병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렇게 구분을 한대.
1형 당뇨는 어떤 2형 당뇨는 어떤 문제가 이상이 생긴 거냐면 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인슐린의 분비 이상이야. 2형 당뇨는 인슐린의 수용체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간에서는 혈당량을 조절을 하거든. 그럼 그 혈당량을 조절을 해주는 애가 인슐린이거든. 인슐린. 그럼 인슐린이 가면 밥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지. 그럼 인슐린이 가서 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호르몬은 직접 일에 참여하지 않아. 여기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 거야. 얘는 여기 가서 붙는 거야. 그러면 수용체 호르몬에 가서 딱 붙었지. 그럼 이 정보가 전달이 돼. 효소한테. 효소가 하는 거야. 포도당의 글리코젠을. 그래서 혈당량을 떨어뜨려 주는 거지. 정상으로. 그래서 간을 벗어나는 이 혈액에는 정상 0.1%의 포도당 농도가 조절이 된 혈액이 흘러. 이게 밥 먹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나와. 얘만 정상이면 뭐하니? 인슐린이 안 나오는데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자, 얘는 인슐린은 정상이야. 얘가 이상이 생겼어. 그럼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이래도 문제. 호르몬 이상, 수용체 이상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당뇨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이 사람은 인슐린 수용체는 정상이야. 이 사람은 인슐린의 분비 정상이야. 그럼 인슐린의 분비가 이상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사 맞아야 돼. 인슐린 주사. 아프지? 아우씨 배가 이렇게 꽂는 거야. 밥 먹고 또 같이 먹으면 안 될까? 밥 먹고 좀 이따가 먹으면 다 소화돼 버려. 음식하고 다 같이 소화돼 버려갖고 이걸 못해요. 단백질로 만든 호르몬은 주사로 들어와야 돼. 밥 먹고 주사, 밥 먹고 주사 먹고 하루 3번씩. 안 되면 혈당량 조절이 안 되잖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무서워. 실명할 수도 있어. 손끝 발가락이 썩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당은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를 먹는 음료수에 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 조그마한 야쿠르트에 각설탕 2개. 그 이만한 거에 이만한 거 각설탕 2개나 들어있다고. 엄청나. 그리고 그 한 500ml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각설탕이 한 12개 정도가 들어있다. 그럼 1.5리터 여기에는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콜라를 냄비에다 넣고 안 끓여봐. 콜라를 끓인 걸 내가 보면은 그 다음에 콜라를 못 먹을까봐. 직접 안 해봤어 그거는. 근데 TV에나 이렇게 하는 거는 봤어. 그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액상과당. 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술술술 넘어가지. 근데 각설탕 2개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겠냐? 근데 이걸 더 먹어봐 그러면 곰막 먹지. 그만큼 당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야 우리 몸에. 조심해야 돼. 부모님 쪽, 조부모님 쪽에 당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그게 유전적으로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조심해야 돼. 선생님 아버님이 당이 좀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당이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료수 잘 안 먹어. 물을 주로 많이 먹어. 나는 물을 많이 먹는 편이야. 음료수는 잘 안 먹어. 근데 어쩔 수 없어. 햄버거 먹을 때 콜라 먹어야지. 피자 먹을 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치킨 먹을 때 먹어야 되지. 근데 요즘 치킨 먹을 때는 맥주를 먹지. 어쨌거나 이게 당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소용이 있냐? 나도 만들어 정상적으로. 소용없어. 굳이 아프기만 하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떡하냐? 수용체를 먹어요. 수용체를 먹어? 뭐? 안 돼. 식이요법으로 조절해야 돼.
탄수화물을 아, 그래 섭취를 완전히 줄여야 돼. 탄수화물 안 먹는 거. 밥, 빵, 면소금. 떡, 면, 뭘 먹으라는 얘기야? 고기, 풀 이런 거, 오, 그지? 어?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경우가 주로 성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린아이에서 그래서 소아당뇨가 1형 당뇨야. 이게 저기 나중에 이제 방어작용이 가서 배울 거야. 자가면역 질환. 인슐린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를 하거든. 근데 그 이자의 베타세포는 내 건데 몸을 방어하는 세포가 그 베타세포를 가서 공격해. 그래서 파괴시켜버려. 인슐린 못 만들어내거든. 그런 경우가 이제 1형 당뇨.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 이거는 살면서 이제 수용체들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 그냥 어쩔 수 없어. 회복이 안 된대잖아. 그냥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친구래. 친구래 당뇨병은 친구래 한번 걸리면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완치가 안 된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고지혈증 들어봤냐?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막 많아져. 막 이렇게 되면 막 혈관벽에 축적이 되겠지. 콜레스테롤이 야 이렇게 막고 하다가 차단이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이 혈액으로부터 양분과 산소 이렇게 막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포들이 어떡하냐? 죽어요. 죽어. 괴사돼. 괴사. 이런 일이 동맥경화란 말이야.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축적이 돼갖고 나타나는 질병. 저게 심장에서 생긴다? 심장은 심장벽 바깥쪽에 이렇게 각각의 심실 쪽으로 이렇게 세포한테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이 있어. 관 모양을 닮았다. 머리에 쓰는.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여기에 너무 많이 축적이 돼갖고 여기가 막혔어 지금. 야 그럼 이 뒤쪽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사냐? 그래 여기가 이제 세포들이 괴사가 되는 거야. 그럼 어느 날 잘 자던 놈이 안 깨어나는 거지. 자는 거야 계속 자는 거 못 깨어나. 이게 처음에는 협심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따끔한 이제 신호를 보내준대.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신호를 우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좀 살짝 걱정을 하지. 그게 또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은 또 다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좁아졌다가 탁 막혀버리게 돼. 큰일 나는 거지. 이해됐어? 어? 조심해야 돼. 콜레스테롤. 근데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 호르몬 만들어야 되거든. 성호르몬, 부신 겉질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는 해. 세포막을 만들 때에도 구성할 때에도 콜레스테롤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 그러니까 너무 자주 섭취해서 이것들이 많아지는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으면 이제 관리해야 돼. 관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물질 내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들의 대표. 시험에 이거 많이 나와. 이거 당뇨가 많이 나와. 그럼 이러한 거는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런 건 고지혈증이다 뭐 이런 거 고혈압인데 이거는 바꿔서 설명해 주면 그게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까지 해서 2단원에 대한 내용이 끝.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자. 이제 3단원. 여기를 넘어가야 할 등급. 여기.
자, 오늘은 아직 어려운 거는 오늘은 뭐 안 들어갈까요?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갈 거고. 이제 신사론으로 들어가요. 사람의 물질 대사냐? 맞아? 아닌데? 항상성과 뭔가 항상성인데? 항상성과 몸의 조절. 생명체는 자극이 오면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 이거 누가 조절해주니? 저거 누가 조절해? 야, 빛이 많이 들어오면 동국이 작아지지. 그거 누가 조절해줘? 뇌는 신경기잖아. 그래. 또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 누가 조절해줘? 호르몬이 해줘. 그러니까 신경계하고 호르몬 내 분비계 얘네들이 해주는 거야. 자극이 오면 반응이. 그러면 이 신경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호르몬에 대해서 배울 거고.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가리켜서 뉴런이라고 부른다. 뉴런. 동물 세포는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다 제각각이야. 모습이 다 다른 건 기능이 달라서 그래.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하나의 세포야. 이렇게 길어. 얘가 자극 받아갖고 넘겨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게 길어. 우리 여기 척수에서 나와서 발까지 가는 것 중에 1m나 되는 것도 있어. 길이가 1m, 1m. 그렇게 긴 세포도 있고. 얘 핵을 가지고 있는 여기 부분. 여러 가지 소기관들을 갖고 있어. 여러 가지 막으로 된 소기관들. 그래서 여기 앞쪽 부분.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신경세포의 본체,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됐어?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뻗어가 있어.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 그래서 가지돌기라고 하는 거야. 그 가지돌기 하나가 길게 변형이 됐어. 그리고 끝이 여러 갈래로 나눠졌어. 이 구조물을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말단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신경말단이라고도 불러. 얘들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능. 가지돌기의 역할은 자극을 이쪽에서 받아들인대. 그래서 자극 수용. 그러니까 자극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가지돌기 쪽으로. 얘는 자극을 다른 뉴런이라든가 운동기관으로 넘겨주는 걸 뭐라 그래? 전달. 얘는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럼 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세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포의 생장, 이 세포가 하는 모든 화학 반응, 물질 대사는 다 여기서 핵을 포함한 이쪽에서 다 관여하는 거야. 구조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축삭돌기를 보면 어떤 애들은 이런 모양의 구조물을 갖고 있다. 이거는 요 하나하나가 세포야. 휴먼 세포. 그럼 세포니까 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얘도 세포야. 핵이 이렇게 다 갖고 있는 핵이. 야, 그러면 이 세포는, 이 뉴런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아니잖아.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5개로 되어 있는, 그래서 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어떤 애는 이렇게 휴먼 세포가 4개가 붙어 있는 애도 있고, 책에는 7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말뜻 이해됐어? 휴먼 세포의 막이 길게 늘어져 갖고 여기 축삭돌기를 이렇게 똘똘똘 말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말려 있는 거야. 막이 길게 늘어져갖고 여기를 똘똘똘 말아. 이것도 말려 있는 부분. 그걸 아까 자른 단면을 보여준 거. 요 말려 있는 구조물. 그래서 이것을 마리집이라고 불러. 말려 있는 구조물 마리집. 그럼 요 사이사이는 뭐라고 부르냐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랑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다. 랑비에 결절 이렇게 불러. 랑비의 결절이 여기 이런 식으로 마리집 이런 식으로. 얘는 절연체. 전기가 안 통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왜 나왔냐면 자극을 받지. 그럼 이 뉴런 내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해. 그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 여기에서만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막으로 이렇게 막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이런 식으로 말단까지 오면 얘가 마지막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 화학 신호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떤 뉴런은 이렇게 마리집을 가지고 있대. 근데 어떤 뉴런은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뉴런이 구조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뉴런의 구조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어. 그러면 마리집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마리집이 없어? 그러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불러. 그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렇게 마리집을 갖고 있대. 얘는 마리집이 없는 거고. 여기 지점을 A, 여기 지점을 B. 자극을 줬을 때 발생한 전기 신호는 누가 B까지 빨리 도착? 마리집. 마리집이 빠르대. 얘가 빠른. 왜일까? 전기 신호가 여기서 건너뛰듯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쭉 일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건너뛰듯이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도약전도라고 부르는 거야. 도약하지 않고 그냥 쭉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속전도. 여기를 금방 훅 지나가기 때문에 빨라. 마리집 신경. 그래서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자, 속도를 또 물어볼 거야. 속도. 이거 속도 중에 얘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 했고, 축삭돌기 지름. 얘는 지름이 커. 얘는 지름이 작아. 전기 신호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들이 이동을 하면서 발생시켜 주거든. 전기 신호는 얘들이 이동을 하면서. 근데 이 이동하는 이 통로가 넓으면 왜 빨리 갈 수 있어? 이동할 때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쪽은 저항을 크게 받기 때문에 느려 이쪽이. 그래서 이쪽이 빨라요. 얘가.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섞어놓고 누가 제일 빨라? 일단 마리집. 그럼 똑같은 마리집일 때에는 축삭의 지름이 큰 게 빠르다. 또 한 가지.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누가 빨리 도착하냐? 한 뉴런 내에서의 이동을 전도, 두 뉴런 사이에서의 이동을 전달이라고 불러. 전도가 빨라. 여기다 자극을 주면 전기 신호가 쉬지 않고 쭉 여기까지 와. 근데 이 경우는 자극을 보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떨어져 있거든. 중간에 화학 신호로 갈아타. 그 다음에 다시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도착하고 여기가 늦게 도착하는 거야.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된다고. 그래서 전도가 똑같은 거리라면 전달보다 속도가 빨리 이동을 하는 거야. 됐어? 여기는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 나와? 안 나와? 여기는? 이제 좀 그러면은 여기 정도까지만 좀 나오게 해볼래? 여기까지나? 살짝만 이렇게 좀 틀어줘. 오케이. 자, 이쪽은 강한 자극을 주는 거야. 이쪽은 쟤보다 약한 자극을 줘보는 거야. 그럼 강한 자극을 주는 거하고 이거는 약한 자극을 주는 거하고 누가 빨리 도착할까? 강한 자극을 강한 자극을 주면은 빨리 아픔을 느낄까? 똑같은 똑같아. 속도가. 세기는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럼 내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등으로 느끼는 자극의 세기가 센지 약한지를 난 어떻게 느껴? 통과 자,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신호가 발생한다고?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고. 오케이? 그 전기 신호를 활동전이라고 불러. 이게 이제 전기 신호야. 활동전이가 발생되는 빈도로 하는 거야. 자극이 강하지? 이 빈도가 많아요. 자극이 약하면 빈도가 적어요. 그래서 빈도로 판단하는 거야. 자극이 강한 자극인지 약한 자극인지. 전기 신호의 이 크기, 활동 전이의 이 크기도 똑같은 거야. 강한 자극이라고 해서 이 전기 신호의 크기가 더 커지고 약한 자극이라고 해서 전기 신호의 크기가 더 작아지진 않아. 이 크기는 똑같아. 근데 빈도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전기 신호의 발생 빈도로 강약을 구분하는 거야. 속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 이거 다 섞어놓고 물어볼 수 있어. 속도. 속도 비교. 됐어?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할 거야. 전도에 대해서, 전달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활동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다 할 거고. 그래서 일단 넓은 의미로 구조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 민말이 집이냐, 말이 집이냐. 속도는 제가 빠르다? 아, 속도구나. 큰 게 빠르구나. 하나로 된 게 빠르구나. 이거는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됐지? 오케이. 필요하면 필기. 이제 기능에 따라서는 나간다. 이제 구조에 따른 구분 말고 기능에 따라서도 뉴런을 구분해보자. 여기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야. 중추신경계는 뇌도 있고 척수도 있는 거야. 여기는 감각기관, 여기는 운동기관. 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는 반응을 일으키는 거. 예를 들어 얘가 눈이야. 어떤 자극이 오냐면 야구공이 날라와. 아니 그랬더니 이놈이 쫓아가서 공을 잡아. 자, 쫓아가서 공을 잡으라고 누가 명령을 내린 거야?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 근데 뇌는 감각기관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근데 날라오고 있는 게 양봉인지 뭐 돌멩이인지 어떻게 판단해서 쫓아가서 그걸 뭐 잡으라고 피하라고 왜 그런 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 있지? 뇌는 감각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알아? 그 상황을 갖다 주니까 알지. 그지? 감각기관에서 이런 정보가 얘한테 전달이 되니까 뇌는 그거를 알아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뉴런이 그걸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감각 뉴런이야. 그래서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중추로 갖다 줘. 이렇게 중심 쪽으로 갖다 주지. 그래서 구심성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뇌가 그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연합 뉴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게 전부 다 연합 뉴런으로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정보를 종합 하면서 판단을 했어. 저거 조금만 빨리 떠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쫓아가서 잡어.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럼 그 명령을 얘한테 갖다 줘야 얘가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지? 그지? 이 명령을 얘한테 갖다 주는 애. 원심성 뉴런이 원심성 뉴런. 이게 바로 운동 뉴런이야. 그래서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은 운동기관으로 정보를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 얘는 감각기관의 정보를 중추로 전달해주는 기능. 판단하는 애, 명령 내리는 애, 그건 전부 다 연합 뉴런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극이 왔을 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건 바로 대뇌에서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다라고 표현합니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손을 움츠린다. 이거는 누가 내리는 거야? 이거는 척수가 하는 거야. 척수. 이런 걸 척수반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경로 똑같아. 감각기관, 구심성, 연합뉴런, 원심성, 운동뉴런. 얘도 감각기관, 구심성, 연합뉴런, 운동뉴런. 똑같은 거야. 명령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야. 중추신경이 명령을 내리는 거 대뇌냐? 그럼 의식적 반응인 거고. 척수냐? 그럼 척수 반사가 되는 거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아까는 마리집과 민마리집은 구조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생긴 게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이 생긴 거. 얘는 신경세포처럼 이렇게 중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좀 독특해. 마리집을 갖고 있다. 마리집. 그래서 얘는 마리집 신경. 연합뉴런은 가지돌기가 주로 발달되어 있고 축삭돌기가 짧아. 그리고 얘는 민마리집이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원심성 뉴런은 쟤야, 쟤. 일반적으로 뉴런을 표현한 그림이 그게 전부 다 운동 뉴런인데 신경 세포체가 다른 뉴런들보다 좀 커, 얘는. 그리고 이게 길어. 이게 특징이야. 그리고 얘도 마리집을 갖고 있는 거야. 마리집. 됐냐? 얘만 민마리집이야. 그 중간에 그림 봐봐.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지, 구심성은. 연합뉴런은 축삭이 짧고 마리집이 없지. 원심성 뉴런은 다른 애보다 신경세포체가 커. 축삭이 길어. 그치?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 그럼 이건 무슨 뉴런이야? 그래, 이걸 구심성 뉴런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극은 왼쪽에서 와, 오른쪽에서 와? 가는 거는 모르지. 이게 이렇게 뒤집혀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돼? 근데 여기다가 다른 뉴런을 하나를 이렇게 붙였대. 그러면 구심성 뉴런에 붙어있는 뉴런은 누구겠어? 이게 연합뉴런이야. 그럼 연합뉴런에 붙어있는 얘는 뭐겠어? 원심.
왜 얘가 원심성 유론, 운동 유론이야? 그럼 얘는 자극은 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때에는 에이 마리집 같은 건 표현을 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림 보고 기능에 따라서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정보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돼. 그래서 책을 보면은 39쪽을 한번 볼래? 39쪽에 123번 봐봐. 좋네. 123번. 자, 뉴런 ABC, 촉삭질은 마리집의 유무. 빠른 순서대로 적으래. 누가 제일 빨라? B가 제일 빠르겠네. 마리집이 있으니까. 그 다음 C, 축삭이 제일 크네. A가 꼴등. 자, 밑에 124번의 그림. 가는 무슨 유런? 그게 원심성 유런인 거야. 나는 연합 유런, 다는 구심성 유런.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른 시간에 이제 흥분의 발생, 이제 거기를 정리할 거고, 흥분의 발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올 거야. 다음 시간에. 야, 이거 좀 눌러줘.